네,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 시간에 있었던 그 7급 세법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요. 우선 세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물론 난이도 상 정도의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냈고요. 그리고 지문이 뭐 굉장히 길게 내던가 이런 것도 많진 않아서 시간만 좀 적정하게 있었으면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우선 1번부터 같이 보시면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중에서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냐? 그래서 1번 보시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은 당연히 뭐예요? 종합과세.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원천징수가 되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되는 그런 사업소득만 있는 자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원천이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분리과세. 분리과세만 있으면 당연히 신고할 필요 없죠, 저희가. 그래서 3번에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뭐예요? 연말정산을 받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받고 더 이상 할 건 없고. 그리고 수시부가 외에 추가로 발생 소득이 없더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해서 그때까지 소득세를 걷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에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신고를 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2번 보시면 이제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 제척기간하고 관련된 다음에 제시문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뭐냐. 그래서 제척기간 특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불복 등에 관련해서 쭉 보시면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가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날로부터 괄호 안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년이죠. 1년 이내에 명의되어자에 대한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한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제척기간 특례 보시면 이제 1년 내에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법조문 그대로 냈는데 가로로 기간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해서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신고를 해주면 되죠. 원칙은 법령이나 정관이 1순위고 없으면 신고하고, 신고도 안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었고요. 이번에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3개월이죠,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니까 이거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파산으로 인해서 해산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 등기일까지 기간하고 파산 등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 각각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이 자녀상가액이 확정됐다. 그럼 그 날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가 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기본법상의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 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한테 사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가 15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15일 전까지 통지를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할 때는 합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분에 한정해서 조사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부분조사가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부분조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한 조사의 경우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의 경우에 대해서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복조사 하는 거에 제재가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20일이고요. 그다음에 공시 송달의 경우는 40일이고, 그래서 30일 이미 틀렸고요.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할 경우는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통지를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뭐 다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4번은 이제 장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 중에 납세자의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세무관세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당연히 즉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문제 5번은 저희가 소득세에서
그 2월과세에 관한 규정이고요. 얘도 2월과세 어려운 걸 물어본 게 아니라 2월과세의 기본적인 그 과세 체계를 이해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 건물을 아버지 을한테 증여받고, 그래서 을이 아들한테 증여한 거예요. 을이 갑한테 증여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 없는 병한테 양도를 했을 때 그때 2월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며, 기억 보시면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을한테 증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5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죠? 증여받고 이제 5년 이내 양도해야 되니까 기억 맞는 표현이고, 니은 보시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갑에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월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당초 증여자, 즉 여기서는 을이겠죠. 을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다 끌고 오겠다. 그래서 갑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리고 디귿 보시면 갑이 그 건물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양도차에 계산할 때 저희가 필요용비로 빼주죠. 그래서 그 증여세는 필요용비로 차감을 해줄 거고, 그리고 리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 산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이 아니라 을의 그 취득 시기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이 기억과 디귿 여기에 있는 거고, 6번 보시면요. 법인세법상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요. 주발초는 저희 입금 불산입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금 불산 항목인데,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기존 주주한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된 건 주발초가 될 거고요. 당연히 입금 아니죠. 그래서 주발초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동그라 2번도 기존 주주한테 공모 절차를 거쳐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발행가액 중에서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다.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니까 얘도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주발초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고요. 3번에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액면가액 5,000원 주식을 시가 만원에 발행했다.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액면가액과 그 시가와의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요? 주발초로 가고 당연히 입금, 불산입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4번에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액면가 5,000원, 시가 만원, 그리고 주식을 2만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익은 주발초가 될 거고요. 시가랑 발행가, 즉 만원과 2만원의 차익은 저희가 채무 면제이익으로 얘는 입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채무 면제이익이니까 입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이제 소득세법상의 그 성실신고 있죠. 그걸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요. 이번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표 신고를 저희가 한 달 더 연장을 해주죠. 그래서 5월 말까지가 아니라 얘는 6월 말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3번에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무사 본인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사가 직접 제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세무사가 해줘야 되는 거지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리고 4번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제재한다 라고 하는 건데, 100분의 20이 아니라 이제 5%를 하는 거죠. 5%. 알겠죠? 그래서 100분의 5를 우리가 추가로 걷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린 표현이었고, 8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죠. 8번이 계산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제 요거를 넘어가고 문제를 다른 거 풀고 시간이 남으면 풀어보시는 게 맞고요. 얘는 좀 계산이 좀 긴 거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니까, 우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그 송금 부인된 금액 찾는 건데,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식회사의 17기 사업년도 2017년도 그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전체 내역이고, 주식회사 A가 17기에 법인세를 2018년 3월 8일 신고한 경우에 송금 부인할 금액을 찾아봐라. 우선 첫 번째 보시면 2016년 12월 10일 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를 1억 원에 구입했어요. 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으니까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강제 상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5년 정액법이니까 17년도에는 2천만 원만큼 잡아줘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그리고 해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송금 산입하던가 지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당연히 대상되고요. 유류비 되고 자동차세 되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봤더니 2천만 원이죠. 그럼 저희도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니까 1억에 5분의 1 하시면 2천만 원 범위 내라고요. 그래서 딱 맞게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부인 할 건 없고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전체 합산한 금액이 이제 4,250인데 그래서 전체 합산한 금액, 그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을 우선 구하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자동차 그 운행 기록 중에서 업무 사용비율이 90%래요. 그럼 90%는 업무에 쓴 거죠. 그러면 10%가 업무 외에 쓴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 외에 업무용 승용차는 없고요. 해당 업무용 승용차는 취득 이후에 보험을 다 가입해야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비용은 없는 거다. 그러면 우선 업무 외에 쓴 게 보시면 1-90% 하시면 되겠죠. 90%까지가 업무에 쓴 거니까 나머지 10% 425만 원이 업무 외에 쓴 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800만 원까지는 또 저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아까 2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 중에서 저희가 업무에 쓴 거 이제 90%거든요. 그래서 90%까지 인정을 할 건데 근데 그 중에 800은 제외하겠다라고 800은. 알겠죠? 그래서 800은 제외한 1000만 원이 초과되더라고요. 800까지 인정할 건데 초과되는 게 1000이 있으니까 얘도 송금 부인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도 송금 부인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 더한 1425만 원이 송금 불산입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몰랐으면 좀 문제 풀기 어렵고요. 내용을 알았을 때만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계산 문제는 우선 제가 볼 때는 시험장이었다면 우선 보류하고 넘어갔다가 시간 남으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아래 9번 보시면은 국세경법상의 세무공무원의 납세 권리 헌장의 내용으로 이제 수록된 문서를 내줘야 하는 경우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납세자 권리 헌장을 내줘야 되는 경우가 뭐 사업자 등록할 때 또는 세무서 나갈 때 요때 좀 제출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1번에 뭐 조세 범칙 조사 당연히 이때 줘야 되고요. 2번에 경정 청구 이건 아니죠. 이거는 경정 청구는 납세가 직접 하러 온 거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3번에 세무조사할 때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줄 때 이때 제출을 해줘야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0번 보시면은 징수법상 재산 압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가 되지 않은 것은 압류할 수 없다. 공표가 되지 않은 건요 이게 가치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번에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급여 등은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을 초과하는 게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체납자가 그 압류재산을 사용하더라도 법정과실은 저희가 다 압류가 되는 거죠. 건물에 대한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는 거고 천연과실, 뭐 과수원인데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체납자가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천연과실에만 대상이 되는 거지 법정과실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4번에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것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겠다. 그래서 체납자가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뭐 토지 등을 구입한다고 치면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야지만 체납자의 기초가 되겠지만 얘가 중도금까지 내고 이제 잔금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도 이제 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리고 11번 보시면은 부가세법상 면세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도서 당연히 면세고요. 2번 국방부가 이제 군인한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관련된 재화 용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개정이 되면서 얘는 과세를 바뀌었죠. 그래서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 면세인데 근데 그 중에서 골프장 관련된 거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었고 미술관 입장하는 거 국가에 무상으로 주는 거 다 면세죠. 그래서 얘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2번 잘 몰라도 1번, 3번, 4번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 세법상 납세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사업 목적이 비영리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얘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같은 경우는 뭐
영리든 비영리 따지지 않고 다 납부를 하는 거니까 다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그래서 단체인데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그 단체 자체가 하나의 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거주자나 하나의 비거주자를 봐서 그 단체 자체가 세금을 내야 되더라. 이익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 동업으로 보는 거죠. 공동사업으로 보는 거지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 자체가 세금을 내야 된다. 3번에 원천 징수된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원천 징수가 되면요, 종합과세는 되지 않는 분리과세일지라도 원천 징수가 되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리과세 소득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하면은 100의 소득을 받았을 때 그 100에서 발생하는 원천 징수가 10이었다면 그 10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납세 의무는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신고를 하진 않더라도 원천 징수가 된 세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내국법인 중에서 국가랑 지자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가 등은 법인세에 당연히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세가 비과세가 되니까 얘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등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13번에 이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래서 불공제에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래 2, 3, 4번은 다 불공제예요. 2번 보시면 사업과 직접 관련염 지출, 그리고 3번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 4번은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불공제가 되는데, 1번 보시면은 부가세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 계산서에 적힌 나머지의 기재사항으로 봐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니까 착오고 거래가 확인되면 저희가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 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착오였고 거래가 확인됐으니까 매입세액은 다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불공제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고. 13번 보시면 이제 부가세 과표 계산인데, 뭐 계산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쉬운 문제라서 이거는. 보시면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갑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내역이다. 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은, 그래서 아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보시면은 매출액 5천만 원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5천만 원에 매출 애누리 100만 원에 차감된 금액이다. 애누리 빼는 거니까 잘 뺐다 이거죠. 그래서 5천만 원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5천만 원에서 아래 점 보시면은 위 매출액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연체이자는 우리가 포함하지 않죠. 근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겠다 그죠? 포함은 안 되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위 매출액에는 공급받은 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멸실된 재화의 가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도달 전에 파손된 거니까 얘는 공급으로 보질 않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빼야겠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00 빼줘야 되고. 그리고 이 매출액의 60만 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 거래처가 파산해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거다. 대손이 발생한 거죠. 대손이 발생했을 때 저희 과표는 건들지 않고요. 대손 세액 공제를 통해서 세액을 줄이는 거지 과세표준에서는 빼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걔는 건들 게 없죠. 그래서 5천에서 50만 원 빼고 200을 뺀 4,750만 원이 과표가 되겠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15번이 이제 약간 지엽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1번이 답인데요. 1번은 근데 맞추긴 어려워요. 2, 3, 4를 가지고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10번 보시면은 이제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우선 2번부터 보시면요. 심판 청구는 이제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춰서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조세심판 원장한테 하면 되죠. 그리고 3번에 심판 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의견 진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에 청구기간 지난 후에 심판 청구를 받은 경우에 조세심판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조세심판관이 심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회의를 하지 않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보시면 담당 조세심판관 외에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그래서 명에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거 해설 잠깐 보시면은 해설 15번에 조세심판관 외에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 명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심판 청구인 등에 대한 질문과 장부 등 물건에 대한 검사랑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관련해서 서류 제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이 법조문인데요. 그래서 조세심판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1, 2, 3인데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조세심판관 외 그 소속 공무원은 양가로 1에 1번과 3번만 가능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그 서류 제출 요건데 요거는 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라서요. 실제로 나왔을 때 1번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나머지 갖다가 이제 1번을 맞출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고. 일단 16번 보시면 이제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소득세,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얘기하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원래는 신고를 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근로소득만 있다 보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료되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신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로 인해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정부부가 세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로 확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도 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3번에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관해서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 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은 해주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고를 하면 감면해 주는 거고요.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꼭 납부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하면 우리가 감면 혜택은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납세제 과소신고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서 통지한 경우 그 경정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은 이제 가산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1번에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원천징수에 만분의 3이 이미 붙어 있잖아요. 근데 또 추가로 납부에 대한 거 만분의 3을 하면 두 번 붙는 거니까 이때는 붙지 않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던가 환급받을 세액에서 저희가 빼는 거죠. 맞고 그리고 3번에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소득세를 우리가 2018년도에 신고 납부했다. 그리고 그 신고가 국세연법상의 부정신고로 인한 무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이 법원에 의해서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과세의 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얘가 2017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요. 2018년도에 세금을 합쳐서 냈다라고 한다면 17년도에 과소하게 납부한 세액은 2018년도에 납부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저희가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 기간까지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는 실제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거의 없지만 근데 이제 법 규정에 보시면 이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그 지금 명세서 제출 가산세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배제한다, 면세를 하겠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산세가 또 붙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면세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들은 좀 붙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국가는 대부분 면제가 되는데 근데 면제 규정이 없는 가산세들은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되고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실상 대표자한테 귀속된 걸로 보죠. 그러니까 사회에 유출되는데 기속을 모른다면 대표자 책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번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 유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연법에 따른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 누락 등 부당하게 사회 유출된 금액을 입금에 산입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유보를 해주지만 근데 얘가 세무조사가 나올 걸 알고 했다면 이때는 대표자 상으로 간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때는 유보로 혜택을 주겠지만 네,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로 하지는 않겠다. 4번에 사회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해서 대표자한테 귀속된 것으로 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입금에 산입한 것은 기타 사유출하죠. 그래서 이건 실무자인 걸 반영해서 귀속자가 몰라서 대표자 상여로 했다. 대표자가 세금을 내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대신 회사가 내주고 근데 그걸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 부인하되 그 대신 기타 사유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은 이제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의 교부 청구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교부 청구 사유가 아닌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뭐 2, 3, 4는 교부 청구 사유죠. 강제 집행, 체납 처분, 법인 해산. 그래서 1번에 납세의 관리를 정하지 않고 국내 주소 거소를 두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교부 청구 사유는 아니고 저희가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납기 전 징수 사유랑 교부 청구 사유는 좀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의 다 똑같은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상증세법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돼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 저희가 최고가 이제 30억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속인, 대습상속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이며 성인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아니었고 그러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 중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이제 할증을 하죠. 저희가 30%만큼.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이제 30%만큼 할증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번에 감정평가 수수료요.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 원 빼주겠다. 그리고 4번에 거주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가 된 경우로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공제한다로 되는데 이건 5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범위를 조금씩 확장을 시키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